제11호 태풍 흰남노. 아, 이것도 진짜 발음이 어려웠어요. 네. 왜 이렇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한남노라고 막 읽었던 거 아니에요? JTBC에서. 처음에 언론에서도 한남노라고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뭔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깜짝 놀랐어요. 뭐야. 네, 근데 어쨌든 흰남노였습니다. 근데 흰남노가 아니 정말 그 난리 치고 걱정 너무 많이 하던 것에 비해서는 참 고맙게 지나갔지만 그래도 이 울산 포항 이런 쪽에는 지금 상흔을 많이 남겼죠. 방송에서는 역대급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뭐 역대급 사라, 매미에 이어서 흰남노가 세 번째의 그런 강력한 태풍이긴 했다고 해요. 자, 흰남노에 대해서 윤 대통령님 나 퇴근 안 하고 이거 내가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수 공무원들 가서 또 술판 벌리고 있긴 했었어요. 윤 대통령과 정부의 대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흰남노에 대한. 그렇게 높게 평가하기 어렵죠.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지금 계속 그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포항이나 부산 일대의 피해는 지난번에 지난달 초에 있었던 네. 서울 지역 침수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요. 사람들도 훨씬 많이 이제 미제미에 나왔고, 네. 그리고 심지어 보트를 사용해서 사람을 구조해야 될 정도. 네. 그다음에 수륙 양용 장갑차가 들어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대에 사실 그 포항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로가 다 잠겼으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큰 물난리가 났는데 이게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좀 그렇게 묻히는 느낌이 하나 있고요. 애초에 그런 식으로 도시 전체가 잠겼다는 거는 배수나 이런 거 준비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금 흰남노가 어떻게 지나갈지에 대한 예측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위험 반원 쪽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의미라서 점수를 높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집에도 안 가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불도 켜져 있다 그러고? 대통령이 집에 가는 게 그래서 그분이 원래 지론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해줘야 된다. 그 주 120시간도 일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셨던 분이라서 그분이 불 켜놓고 일하는 걸 그렇게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지론이 그러신 분 아닌가요? 그래 솔직히 불 켜놓으면 다 일하나? 난 그것도 좀 그래. 저도 불 켜놓고 잘 자긴 합니다만 주무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연상이 되는데 하나는 취임 100일 때 그런 얘기했어요.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주택 가격이 하향했다. 100일 동안 할 수 없는 일이고 외부적 요건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자기가 뭔가를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켰다 내지는 하향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전일수도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도 실은 진짜 아까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대로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가 조금 적게 마치 큰 피해가 없는 것처럼 얘기되지만 포항, 경주 이쪽은 굉장히 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네. 다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그 예상보다 적게 난 이유는 육지로 그 태풍이 상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하게도 그나마 피해를 포항과 경주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보자면 걱정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덜했던 건 사실이죠. 네. 근데 그것이 대통령이 철야를 했기 때문인가요? 이건 마치 이 두 가지 사건을 묶어서 보자면 뭐냐면 국민 여러분 지난 여름에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제가 열심히 염려하고 걱정한 이유로 이제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네. 본인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극복했다기보다는 그 과거 정권 또는 주변적 조건 때문에 벌어진 일을 제가 대통령이라서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라서 무더위가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대통령은 흰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500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피해 복구에 즉시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간 옮기는 문제로 원래 예상되었던 496억 원에다가 306억 원을 추가로 더 쓰면서 여러 부처 세 곳에 특히 뭐 경비하는 그런 곳에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는 이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의 전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예비비 500억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500억을 지금 긴급 편성해서 이 포항이나 이런 쪽에다가 지금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뭐 잘하는 거라고 봐야 될 텐데요. 사실 뭐 그림이 조금 등 떠밀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 지금 이 흰남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이미지 쇄신을 하겠다는 공식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얘기가 대통령실에 나왔다고도 하고 네. 이게 시점이 그 이재명 대표가 그 포항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포항 가서 얘기를 하고 여기 재난지역 선포를 곧 될 것이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원금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으니 지원금 늘려야 된다고 얘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로 불러야 되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재난 선포 지역이 선포되기 전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야당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정부에서 신속하게 결정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뭐 이유에 어찌되었든 뭐 사실 500억이 충분한 비용인지도 사실 좀 의문이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재난지역 선포하지 않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 부분은 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예비비 500억 긴급 편성해서 하는 것 좋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신림동 인근에도 지난번 수해 때 네. 그 침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림천 주변의 주택이나 건물.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상담 전화가 왔어요. 국가 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 지자체가. 근데 전에도 제가 2000년 초반에 신림 6동, 신림 10동,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쪽에서 침수 피해 하룻밤새 거기 10분이 넘는 그 네, 복개천이 이렇게 범람을 해서. 근데 졌는데 이유가 뭐냐면 역대급 호우였다. 천재지변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역대급 이야기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야 이거 인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그분들의 배상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주 문 앞에서부터 제한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서 좀 보도를 하는 게 맞다. 역대급이라고 해도 뭐 3위 정도고, 그다음에 육지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역대급 얘기를 하는 거.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조심해야죠.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법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사용돼요, 국민들한테.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전혀 자연재해니까 천재지변이니까 네. 국가가 책임질 수 없고 너네들은 그냥 피해를 감수해라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가고 거거든요. 있어요, 법정에서 네. 지금. 근데 이제 판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재난안전법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든요. 그 우면동 산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네. 2011년에 있었던 맞습니다. 그것도 역대급이었고 산사태를 했었는데 그 경우에는 그 우면동을 관리하는 지자체인 서초구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2015년인가 아마 나왔을 네, 거예요. 나왔어요. 그거는 당연히 인정해 줬어야 돼. 내 후배가 네. 딱 그 아파트 살았거든요. 네. 거기서 우면산에서 이렇게 흙이. 쭉 흙이 다 밀려들었는데 거기가 8차선 도로인가 그랬는데 얘네 아파트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거실 안으로. 근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근데 되는 그때 거예요. 인정됐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경고를 경고를 안 경고를 안 피해라고 했다는 한 거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자나 이런 것들이 안 갔다는 건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재난 문자 많이 오죠. 그게 실은 첫 번째는 물론 국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잘 알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면피. 우면산 그 이후에 네. 면피용으로 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자 어쨌든 예. 그래서 도림천 현장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계속 며칠 내내 말했던 거예요. JTBC에서 확인한 게 도림천 현장 영등포구에 있는 진출입로 차단봉도 없고 임시 테이프도 끊어져 있었다. 또 관악구 관할 도림천 출입통제 차단봉이 대부분 고장이 나서 방치돼 있었고 임시 테이프만 돌돌 감아져 있었는데 언제 고칠 거냐 그랬더니 태풍 지난 다음에 고치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가 사실은 소홀했다. 대통령은 집에 안 가셨지만 구체적인 소소한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제대로 된 관리는 없었다. 이걸 지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됐습니다. 어쨌든 예상보다 빠른 속도를 자랑했던 흰남노.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아주 더 좀 오두방정을 떨었다. 이런 말. 이거 제 표현이에요. 제가 조금 고급지지 못해요. 어쨌든 오두방정을 떨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기사에 정말 대통령한테 너무 오두방정 떨면서 용비어천가 부르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중에 백미. 달라진 바지가 달라졌더라. 도대체 저게 뭡니까? 윤 대통령 바지가 달라졌더라. 각오한 윤석열 흰남노 긴 밤 될 것? 뭐예요? 야, 뭐예요 도대체? 바지가 달라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달라졌다니까. 일단 또 이렇게 그 과거 달라졌다는데 진짜 달라졌나 비교하는 짤도 돌아다니던데. 그러니까. 이게 저분들이 이쪽 유튜브나 방송도 되게 열심히 보시나 보다. 우리 거 보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바지 얘기가 커뮤니티에 돌아다녔잖아요. 혹시 이제 바지 뒤집어 입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옛날에 그런 얘기를 게 너무 있었어요. 의식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의식하니까 뭐 바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바지 기강만 저 나오네.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뭐가 달라졌다는 뭐가 건지 달라졌다는 모르겠어요. 예. 색깔 바뀌고 제 바지가 사실 예전에는 앞뒤를 거꾸로 입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다 이런 말인가 봐요. 근데 뭐 이 센터에서 이렇게 일하고 나올 때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건 뭐 그렇지. 그 체형의 한계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저는 바지 기강만 단단히 단속할 것이 아니라 여수에서 술판 벌였던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 공직 기강부터 좀 단단히 그렇죠.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술 먹고 막 그랬잖아요. 대통령은 처리하는데 왜 니네는 술 먹니? 이게 또 야마였어요. 그 보도에 제목으로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지를 주목한 기사가 쏟아졌다는 거는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소스가 나왔다는 공통된 소스에서 나왔다는 얘기고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보낸 거 아니에요? 관계자 발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결국 대통령실에서 보도 자료를 뿌린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뿌렸대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바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게 바지가 사실 어감도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 바지를 사람에 대입하면 그게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바지에 초점을 맞췄는지 그리고 그 전에 사실 바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것도 좀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냐 비판이 있었는데 스스로 그거를 주제로 삼는 것이 과연 공보실이나 이쪽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문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면 바지를 열심히 보게 되거든요. 도대체 뭐가 달랐다는 건지. 그러니까 옛날 바지까지 소환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기는 게 관계자가 지난달 초 폭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자택에 머물며 대응 지시를 할 당시 대통령실이 자택에 있어도 문제없이 지휘를 잘한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냐라고 물어보니까 긴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 국민 곁에 있어야 될 공직자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지금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태풍이 근접해 있는데 대통령 비상시 근무 복장이나 휴식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또 받으니까 출근길에 보니 바지가 달라졌더라. 단단히 준비하고 오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아침에 바지를 입으면서 오늘은 태풍 대비를 위해서 단단히 바지를 막 이런 거야? 나는 근데 이것도 좋지만 이거보다 더 황당한 게 있어요. 다크서클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중앙일보가 진짜 중앙일보 심하지 않아요? 보여주세요. 윤 대통령 다크서클이 밤샘 대응 때문이냐 이건데요. 저기 보세요. 다크서클이 직거푸석한 윤 대통령의 얼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전날 밤 늦게까지 태풍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니 도대체가 그러니까 대통령 얼굴에 다크서클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태풍 때문에 너무 고심하셔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앙일보가. 이거 너무 자기 할 일 하는데 저렇게까지 뭐 오버해가지고 무슨 칭찬 릴레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왜 그러는 겁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제 뭐 저 정도가 되면 헐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네. 기자가 물어본 것처럼 돼 있거든요. 기자가 왜 다크서클을 물어봐요 대통령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애초에 물어본 것 자체도 좀 의문스럽고 그리고 그날 밤 늦게까지 태풍 관련 사실 제가 솔직히 이 바지도로 치면 이 기사를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가는 그 직업 체험학이 있어요 프로그램 같은 게. 그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이제 옷 입고 해서 이것 막 하고 나서 이거 어땠어 물어보면 그때 나오는 대답 같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대통령 체험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옷도 잘 갖춰 입고 보고도 받아봤어요. 생각해보니까 힘드네요.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 이거 한 다음에 금일봉 이렇게 넣는 프로그램 있었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면이 그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무슨 뭐 하루 일일 대통령 체험도 아니고
이거는 그 키자니아 뭐 이런 데잖아요. 그 애들 어렸을 때 데리고 가보고 하면 그럼 옷을 입히고 명찰도 달아주거든요. 명찰까지 다셨더라고. 대통령 명찰까지.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이고 진짜 큰일입니다. 자, 이름표 다른 것도 제가 진짜 우리가 준비해놨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더 좀 기분 나빴던 거 이거예요. 흰남노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분들은 다 2번 찍으신 분들이에요. 다 높으신 분들이고 돈 되게 많은 분들이었어요. 물론 다 변호사들이었어요. 나보고 하는 말이 이번에 대응 잘하시면 지지율 엄청 올라갈 거야. 기다려봐. 내 말이 맞나. 딱 이러는 거죠. 보자마자. 네. 지금 사람들 여기 지금 화면 보세요. 대통령실에서는 태풍 흰남노에 대한 기민한 대응 또는 적어도 논란이 없는 대응만 해도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저런 걸 노리고 이런 거에 지금 대처했다는 거잖아요. 회의 8번 밤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반지 앞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돌아가신 분들 있는 그 자리를 자기네가 뭔가 엄청나게 열심히 회의하는 것처럼 쳐다보는 사진 찍어놓고는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뭐 이랬나? 근데 그런 포스터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홍보용으로 막 쓰고 그랬잖아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제일 본질이 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 지지를 어떻게 올리나, 그걸 어떻게 이용하나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대난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사실 국가적 재난 상황을 최근에 뭐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게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 사실 뭐 바지가 됐든 다크서클이 됐든 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이슈가 되는 것들이 지금 저게 사실 저런 마인드로 이걸 지금 이게 심각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이거를 국정 운영의 지지율을 올릴 기회로 저로의 좋은 기회, 호기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인 건데. 그 호기로 본다니까. 국민들은 지금 사람의 목숨을 잃고 떠내려가고 실종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우리에게 기회다. 그러니까 그런 애초에 밑에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지금 이런 좀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 아니라 사실 이건 좀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이죠. 자, 게다가 민방위복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민방위복 얘기 여러 번 했는데요. 민방위복은 노랑 형광색으로 나와야지 위험한 곳에서도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쉬워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 색깔을 통일해서 구호색으로 지금 다 정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바뀌고 갑자기 색깔을 이유 없이 바꿨어요. 이유 없이. 청록색으로 바꿔버렸어요. 보세요. 되게 칙칙하잖아요. 근데 어머 오른쪽 보세요. 뭐예요 저거? 왼쪽은 대통령실에 옷 바뀐 거고요. 봐봐. 저기서도 왼쪽 사진에서도요. 저 뒤에 노란색 옷 입은 마스크 쓴 사람 보입니까? 저 사람만 잘 보여. 그쵸? 얼마나 초록색 중에서도 노란색이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구호하기 좋은 구호복의 색깔인지 딱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근데 오른쪽은 뭐예요 저게 지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추리닝 저거. 나는 그래서 좀 제발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청록색 민방위색 이거 사람들 다 좀 불안해하고 좀 찜찜해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이해를 못 하고 있죠. 네, 왜 바꿨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사실 애초에 바꿀 때 이유가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종류에 따라서 다 똑같은 옷을 입으면 구분이 안 되니까 색깔을 다양화해서 뭐 이런 식이 뭐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게 필요한지도 여부도 모르겠고 정말 그럴 거면은 플랜이 나와야죠. 이 일을 하는 분들은 이런 옷을 입게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플랜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뭐 공청회라든지 하고 전문가들 얘기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좋은 만 입은 것만 계속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런 목적인지도 알 수가 없고 이게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요거 관련해서 일단 국제적으로 라임색으로 통일되어 있느냐 이거는 그 국제기구에서 색깔을 지정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라임색이 맞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식 바꾸려면 민방위 기본법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바꿔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시행규칙 바꾸지 않고 그냥 막 입고 다녀요. 이상민 장관은 또 군청색인가 청색 계열, 감색 계열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을 위반한 거예요. 법치행정에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있죠. 개인이 다 입어요. 아주 그 고위직이 아니면 고위직은 지급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이거 개인이 다 사야 되거든요.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이게 얼마짜리지 하고 그 확인을 해보니까 대략 25,000원에서 35,000원 사이. 3만 원이라고 잡읍시다. 3만 원에다가 대한민국 공무원이 56만 7천 명 정도 돼요. 다 곱하기. 3만 원 곱하기 해보면 17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서 왜 해야 돼요? 간판 교체하고 로고 바꾸고 이런 옷 바꾸고 색깔 바꾸면서요. 돈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고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해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는 어제 보도된 걸 보면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는 2,300벌을 라임색으로 단체 구입을 공구를 한 거예요. 공구 말을 하자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버려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좋네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바꾸지 않겠다 또 이래요. 그래서 라임색이랑 지금 이 청록색을 혼재돼 같이 있어요? 쓰겠다는 거예요. 혼재돼서 쓰겠다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번에도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결혼하려고 그럴 때 그때 한창 우리 또 사주팔자 보고 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좋아하셨는데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야, 니네 신랑은 이 청록색 이런 거 안 맞는다더라. 너 가구 같은 거 살 때 절대 그런 거 사지 말라. 근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그 색깔이 유행이었던 거야. 내가 그거 색깔 못 사가지고 그냥 원목 가구 찾으러 돌아다니려고 아주 힘들어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초록색은 사람에게 좋네 안 좋네 이 색깔에 대한 이 미심 같은 게 좀 있는데 이번에도 보세요.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대통령실 잘 들어보세요. KSM님, 그게 대통령하고 노랑 색깔이 안 맞는다고 바꾸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셨고요. 예? 그 다음에 한마음님, 녹색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바꾸라고 한 겁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를 하려면 다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왜 생으로 들여야 되는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게 필요한 건데 지금 보세요. 이런 옷 하나 바꾸는 것만 해도 벌써 몇백억이 괜히 그냥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돈을 그냥 모아가지고 수재민들에게 이재민들에게 쓰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예비비 500억 갖다 놓고 쓰는 거 이것도 좋지만. 제가 하나 수정해야 되겠네요. 네. 공무원 정원이 네. 116만 8,512명이니까 330억쯤 되네요. 330억이요? 물론 뭐 안 입어도 되는 교원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대략 뭐 한 300억 정도 다 바꾸려면.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신자씨 변호사가 말했던 이름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청록색 재난복에 오른쪽에 차별화가 돼 있죠? 대통령 이름표, 대통령이라고 써 있네요. 이전 정부 노란색에는 없었던 건데 왜 저런 걸 달아놓는 거죠? 방위복에 대통령 이름표가 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걸 모릅니까? 저거 입으면? 키자니아 이름표 써가지고 직업 체험하시잖아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 가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목요일 23화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 복귀 후 진행된 대통령실의 1차 조직 개편 그리고 인적 쇄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50명 규모의 실무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바꿨냐? 장제원 라인이었던 것 같다. 장제원 의원에게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고가 되더라. 이걸 알고 대통령이 매우 분노했다, 진노했다 이런 얘기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왜 그 라인만 그렇게 했겠냐? 딴 라인은 뭐 그런 거 보면 안 했겠느냐? 이거 얘네들 지금 쳐내려고 실무진 희생시킨 거다. 이제 이런 얘기 또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50명 규모의 실무진 교체. 그것도 전부 다 이 라인으로 장지원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는데 이분들은 왜 대통령실의 정보를 장지원 의원에게 흘려줬고 또 그걸 알고서 진노해서 왜 걔네 그 사람들 다 잘라버렸고 이 잘라버린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정리가 됐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이걸 통해서 뭐 기강을 새로 바로잡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적인 이유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뭐 지지율 반등이나 이런 사실 현재 지지율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그 고위직에 계신 분들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실무진을 교체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예, 그래서 그런 걸 목적으로 했다면 완전히 문제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결국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은 뭐 결국 추측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게 뭐 희생양으로 쳐낸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
권력 다툼을 통해서 이렇게 교체가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좀 쉽게 이야기하기 좀 어렵고 좀 추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또 좋습니다. 제가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정무 1, 2비서관 지금 진희경 전 새누리당 의원하고 전희경 전 새누리당 의원하고 장경삼 국가경영연구원을 임명했는데요. 이 장경삼 씨는 사실은 되게 전략 통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박근혜 라인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들어갔다가 자기 못 해먹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좀 깡다구도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분,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실에 전략 통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분을 전격적으로 기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정무비서관이야. 그다음에 전희경 전 새누리당 의원은 유승민 라인입니다. 유승민계. 물론 뭐 국정교과서 사태 때 보수 여전사라고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전희경 전 의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래 전희경 전 의원이 이준석, 유승민 이 라인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하고는 아마 선을 쫙 긋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도 이준석하고 선을 긋는 모양인 것 같고 이러면서 오히려 전희경만 싹 빼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준석만 싹 빼가려고 이 유승민까지 좀 품는 이 전초전으로 삼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전혀 그런 거 그렇게 아니에요? 포용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으로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또 보고를 해? 이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여의도에는 비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네.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들, 보고나 어떤 정보는 그냥 이렇게 퍼져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큰 줄기를 잡아서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해 나가는 것이지, 뭐야, 나만 보고받아야 되는데 딴 놈이 내 보고를 받았고 그쪽으로 선이 샜어? 정보가 샜어? 물론 보안 의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치는 기본적으로 그런 문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여전히 검찰총장께서 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직업 체험 중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경상 연구원은 그 박근혜 정부 때 전 연구원이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십상시로 분류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에서 문건 써가지고 이거 요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플래닝 내지는 음모 뭐 이런 거 주로 하시던 분이고. 맞아요. 예. 그런 전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고 전희경은 돌격대잖아요. 뭐가 됐도 돌격하시는 사람들이라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 충성도와 돌격대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용산을 정리하고 있는 거고, 원래 그 정치인들은 반은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검찰과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생각이거든요. 대통령의 생각도 그 확고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생각도 그렇게 확고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공들을 다 쳐내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원모 인사비서관 관련된 얘기가 처음에 나왔어요. 대통령실 네. 그 할 때 인사비서관이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원모 인사비서관하고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검찰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검핵과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게 서초동과 여의도의 불문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무지만 희생하는 인적쇄신을 했는데 조원진 대표가,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 옆에 누군가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부터 생긴 것 같다. 한 보름 사이에 대통령이 많이 달라지더라. 혹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바지가 달라지죠. 바지가 본인이 얘기했잖아. 네. 바지 달라졌고 네.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윤핵관과 다르게 윤핵관을 멀리하면서 뭔가 이 정치 잘 모르는 검핵관들을 이렇게 잘 통제하면서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 누군가가 지금 그림자처럼 붙어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적쇄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뭔가 어쨌든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실무진들을 다 쳐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뭐 지금 만약에 뭐 달라졌건 했으면 이번에 흰남로 지나가면서 보였던 모습 이런 것들은 적어도 아예 안 했으면 일반적으로 보도하는 정도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모여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전략적이거나 아니면 정치공학에 능한 사람이 붙었다고 생각하지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뭐가 변했어요? 바지가 변했고 다크서클이 생겼다. 이거밖에 없다. 뭐 그런 정도지. 알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좀 살기 편하게.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실무진만 희생하는 인적쇄신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궁금한 점 중에 하나인데, 시사주간지죠. 시사인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냈어요. 보면은 신뢰도 가장 낮은 현직 대통령의 탄생, 이런 제목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인데 신뢰도 조사 결과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케이스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취임 100일이 된 윤 대통령의 신뢰도는 3.62점.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당시 3.91이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낫더라.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보다 낫더라.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 변호사님? 뭐 신뢰가 없는 거죠. 뭐 초반부터 너무 초반부터 신뢰가 없어서 국정 동력이 생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여소야대 국면을 뚫고서 뭔가 정책 과제, 국정 과제가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있다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0% 70% 이상 지지율이 나와야 네. 그 수적으로 열세인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네. 뭐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국정 동력이 생겨서 엉뚱한 거를 막 하면 더 그게 국가의 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서도. 네. 예. 어쨌든 10점 만점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10점 만점입니다. 네, 10점 만점인데 여기에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은 것인데 특히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5.99점을 맞아서 신뢰 구간에 근접을 했고 60대에서는 보통 18에서 20대에는 3.09, 30대는 2.64, 40대는 2.48, 50대는 3.35 이런 식으로 대다수가 사실은 4점 미만으로 불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또 게다가 이번에 이제 이것들을 그러면 뒤집을 만한 뭔가 모멘텀이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추석이 되면서 사람들이 민생이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원래는 추석 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혹은 민생을 위해서 뭔가 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고서 딱 휴가 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이번엔 그런 대책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보통 그 대책이 나와요. 지난주쯤이나 저지난주쯤에 뭐가 나오냐면 임금 체불되는 사업장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행정 지도를 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이 되면 네. 임금 체불이 되는 뭐 긴급한 사업장이 있다면 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추후에 뭐 구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등등의 임금 체불 사업장 현황.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어. 신기해요.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뭐 민생 얘기 안 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은 특히 이걸 올렸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추가로 나토 정상회의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장신구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목록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또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 얘기는 이제 밥 먹으면서 추석 때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이 얘기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주제가 선정적이죠. 올라가기. 장신구 야 그렇게 비싼 걸 했단 말이야. 이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사실 특검이 정말 특검법 통과돼 가지고 특검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하고는 별개로 네. 이걸 이제 추석 전에 던졌다는 거는 뭐 사실 지금 이제 사실 민주당에 대한 그 검찰이 뭐 기소하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거기에 대한 맞불로 지금 그렇게 올리겠다는 작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 올리는 거라든가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라든가 이제 전쟁이라고 했다든가 또 김건희에서 논문 표절력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라든가 검수완박법, 검출 수사권 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진짜 해야 될 게 많거든요. 복잡스럽고 이것들을 추석 끝나고 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붙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싸울 텐데 잘 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뭐 국민이 지겠죠. 그 과정에서 피해 보는 거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네. 밥상머리에서는 이 얘기는 뭐 잠깐 지나가 이건 뭐 반박이 불가능해요.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반박은 이거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학습 능력이 좋아서 곧 그 얘기 많이 하죠. 학습 능력 얘기. 학습 능력이 좋아서 곧 잘 될 거다. 곧 궤도에 올릴 거고 지지도도 올라갈 거고 예. 괜찮아질 거다. 예, 학습 능력 얘기를 하는데 공부 잘한다고. 아,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밥상머리에서 그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화됐을 때 네. 그게 가장 공감의 폭도 넓고 사람들이 같이
분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박종진님께서 추석 밥상에 반찬 없어도 밥 먹겠네요. 이런 얘기하셨고. 밥도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종환님, 물간을 안 잡고 사람만 잡는군요.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시 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삼합인데요. 여당의 내홍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 비대위원장의 박주선 전 의원은 고사했고 정진석 현재 국회 부의장이 이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분이 비대위원장도 맡고 국회 부의장도 맡는 거 이게 좀 적절하나 이것도 있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윤핵관 호소인으로 불리던 분인데 결국 대통령의 이제 윤핵관은 멀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자기 근처에 두겠다는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거든요. 돌고 돌아서 돌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맞출 사람이 일단 비대위원장이 없어서 고사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다 이제 그 이준석 대표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뒤집어 쓰면서 싸울 사람이 뭐 누가 있냐, 몸에 피 묻혀가면서. 정진석밖에 없다? 뭐 결국은 하다가 이제 남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정진석 의원을 막 겨냥하고 지금 또 욕하고 있잖아요. 시박연 사진 올려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냥 말은 잘해 진짜. 아니 그 원래 밈처럼 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원래 돌아다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연결 딱딱 시키잖아요. 네, 그런 능력이 사실 뛰어난 정치인이죠. 그걸로 네.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밖에 없어 근데. 육모방망이와 시박연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정진석 육모방망이 얘기 나왔던 분이잖아요. 이준석이랑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거고 저는. 근데 웃긴 게. 아니에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됐어요. 내가 괜히 또 오바하면 안 돼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한다면서요. 사퇴 기자회견. 사퇴 기자회견 언제 사퇴할 거다 기자회견이지 오늘 사퇴합니다 기자회견은 아닐 거예요. 오늘 사퇴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사퇴를 하게 되면 원내대표를 7일 안에 뽑게 돼 있거든요. 추석이 있고 원내대표 관련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추석 지난 다음에 예상컨대 7일 안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추석 지난 다음에 사퇴를 하겠다. 그래서 한 뭐 9월 20일경 19일 정도. 예, 그러니까 그때 하려면은 11일이나 13일 날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은 사퇴 예고 기자회견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사퇴 직접 할 때까지 분위기 조성을 좀 다시 해달라. 여론을 조금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 만들어달라. 이런 주문인 것 같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권성동 대표가 이제 이선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또도 보이고 싶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어쨌든 뭐 사표는 그때 내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면 이서부터 빠지는 거니까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치는 이런 것 같아. 정치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정치는 별로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윤핵관이든 뭐 누구든 간에 다 이 동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통령에는 검핵관을 뒤에 업고 윤핵관들을 지금 멀리하고 점점 내쫓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서초동 사람들이 지금 득세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 반대로 윤핵관들도 사실 이제 대통령을 좀 손절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겠죠. 작용에는 항상 반작용이 네.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뭐 장전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이렇게 너를 대통령까지 만들어줬는데 날 이런 식으로 팽해? 나 이제 더 이상은 너를 봐주지 않겠어. 나도 너하고 결별이야. 이러면서 나도 내 나름대로의 이걸 하면서 대통령을 디스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명분 싸움이잖아요. 네. 말을 하는 싸움이고 실제로 실리를 챙기다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적어도 명분을 내세워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어느 한쪽이 명분이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사실 그렇게 뛰어난 정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추석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경찰에 출석하잖아요. 14일 날은 가처분 가고 16일 날은 경찰 출석. 네. 성접대 의혹은 무혐의로 그러니까 불기소로 갈 것 같아요. 혐의는 있지만 뭐 시효가 지났다. 그러면 나머지 증거인멸에서 이건 살아남아 있다는 거라서 무고랑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소는 될 것 같은데 향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 안고 가는 거죠. 뭐 연말까지. 당대표 선거가 연말 정도 시작이 공식 일정은 연말에 시작되고 이미 당대표 선거 경선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시작이 됐거든요. 연말까지 네. 계속 양쪽 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갈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은 이기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은 지난번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알겠습니다. 당원부터 바꾸고 당원을 시작하는 바꿔 거. 맞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본질이었고 이번은 그럼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한 이슈 삼합 오늘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